이쪽에서는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제목도 그러잖아요. 민생. 이게 이 길이 애들 다니는 통학로예요, 이게. 여기 안에 바로 앞이 초등학교잖아요. 장애인 도서관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 길도 좁고 복잡해서 지금도 되게 위험하게 다니세요. 서민과 약자를 위한 편파방송, 을들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 민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 TV 민생연구소는요, 시청자의 제보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30일인데요. TV 민생연구소 민생신문고 게시판에 학교 앞 200m 30개의 오토바이 배달업체가 들어선다라는 이런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저희가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TV 민생연구소가 어느덧 시민들 사이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직접 제보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엔 특별히 직접 그 제보에 의해서 방송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제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현장은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더라 하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 특히 고민식군 법 등 어린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고 김영규님 일주기도 다가옵니다. 산업재로부터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책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어린이 생명안전 법률이 야당들의 무슨 비협조라든지 무슨 필리버스터 논란으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저희는 방송에서 항상 국민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 안전 관련 법률은 최우선적으로 통과된다는 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본 곳은 이제 부천시 연화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저희들이 취재본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실 두 분을 제가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TV 민생연구소 정말 좋은 방송인 것 같다면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부천시 연화마을의 K 아파트 입주자 대표 양승열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부천시 연화마을에 살고 있는 양성렬입니다. 네. 부천시 중동에 예, 있는 중동. 연화마을. 예, 마을 이름 참 예쁘네요. 예. 연화마을. 연꽃 마을 이런 예, 뜻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일단 그렇군요. 마을. 예. 자, 계속해서요. 시민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우리 TV 민생연구소의 부릉남. 네,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네, 맞죠? 구봉기 네, 소장님. 구봉기 소장님 나오셨어요. 네, 월요일도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수시로 나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봉기 소장님. 대표님, 바로 본격적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저희 TV 민생연구소가 알려지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모르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무슨 일부 종편들은 막 특혜를 봐가지고 15분에서 20분에 다 들어가 있지만 정말 공익적이고 유익한 우리 공영방송들은 막 200번대 막 가 있고 그러거든요. 케이블 방송 IPTV에. 또 어떻게 TV 민생연구소로 제보를 해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그 입장을 어디 전달할 길은 없었습니다. 네. 어디든지 얘기를 하면은 들어주지도 않고 또 어디 뭐 방송국에도 제보를 해도 어떤 연락이 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다가 진짜 진정하게 필요한 곳이 여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전번에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고 했을 때 그 진짜 긴 시간에 2시부터 6시 넘어까지 그 어떤 우리의 일들을 토론해주고 같이 촬영 및 여러 가지를 해줬을 때 진짜 이게 진정한 우리의 방송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칭찬해 주셔서 민망하지만 네. 어쨌든 공영방송이 이런 일을 해야죠. 그럼요. 예. 저희가 또 을들을 위한 편파 방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어떤 내용인지 취재를 또 열심히 해서 널리 알려야겠죠. 자, 그런데 연화마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또 구봉기 소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자영업자 살리기냐, 어린이 안전이냐. 이곳 연화마을에는요, 곧 공유 주방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은 공유 주방이 들어서면은 어린이들 교통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 주방이 도대체 뭐길래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247평인데요) 이 안에 여기다가 이제 공유 주방이 30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른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루에 25개 이상 배달하면은 그 곱하기 왕복하면 1,500대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게 오토바이 일로 올라오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에 통학로가 있는데 문제될 건 뻔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른인데도 오토바이 지금 이제 한 4-5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어른이니까 그렇다 쳐도 애들 같은 경우는 막 뛰어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걱정되는 게 바로 앞에 지금 이거 175m 있어요. 여기서 치고 올라오면 여기서 분명히 사고 날 거는 불보다 뻔한 일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지금 행정에서 아직 현장을 안 나와봤어요? 이렇게? 나보긴 나와봤죠. 나와봤지만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이야기, 그 시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위험할 것 같아. 이 정도 판단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청원 같은 경우도 지금 1,206명인가 1,000명 넘어가지고 지금 설명되어 있는 상태고, 스쿨존 입점 반대, 스쿨존 제정해달라고 우리 시에다가 요청해 있는 게 2,000명 이상 지금 현재 오늘 접수를 시켰습니다. 바로 옆에 중학교도 있고 또 고등학교도 있고. 지금 저게 바로 초등학교죠, 지금? 네. 지금. 진짜 가깝네요. 그냥 아예 아파트가 학교랑 붙어 있네요, 그냥. 저희가 출발한 곳부터 이 학교를 지나서까지 신호등은 학교 앞에 후문 앞에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차를 피해서 스스로 건너다니는 구역이거든요. 그럼 라이더분들은 정말 잘 지켜주실까요? 신호등이 있어도 지키기 어려운 것을 신호등이 없는 이 지역을 과연 잘 지켜주실지 저희는 진짜 의문이에요. 며칠 전에도 요 앞에서 아이가 사고가 한 번 났었거든요. 오토바이 사고. 제 바로 써 있네요.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네가 교통이 좀 혼잡한 지역인데 지금 이제 공유주방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마냥 푸드코트 같은 그런 곳인 줄 알고 오히려 이용하기 편하겠구나 생각했지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는 곳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저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걸어 다니지 않고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날아다니죠. 네, 날아다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진짜 생각 없이 막 뛰어다닐 텐데. 네. 지금도 아이 데리고 갈 때 여기 길이 너무 위험해요. 좁고. 그래서 봐요, 지금. 손을 안 잡고 애기를 이렇게 딱 안고 가요. 그 정도로 불안한데 1,500회, 2,000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그러면은 그 주변을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것? 더 놀란 거는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곳. 그리고 이 학교 앞이 저는 정문인 줄 알았는데 후문이라면서요. 정문은 더 위험하다면서요. 저 정문 좀 안내해 주세요. 한번 보러 가봐요. 저희. 아이들이 이쪽 길로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통학로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 도로 길로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시로 그 교통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저 앞이요? 네네, 저 앞으로가. 근데 그걸 돌아서 바로 이제 주거 단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와, 지금 뒤에 오토바이 오는 거 봐요, 지금. 그러네. 저쪽에서 차가 보지도 못해요. 그러네. 저기 오잖아, 오토바이. 일방인데도 저렇게 반대로. 그러네요. 일방 통행인데 반대로 오고 있네요, 완전히. 아침에 여기가 꽉꽉 막히고 차들도 엄청 많이 다녀요. 지금 사실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때 이 길로 차 한 대 다닐 만한 길로 쌍방으로 차가 다니는 와중에 네. 등하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토바이까지 더해진다면
그러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모든 의협, 안전 위협이 해당 업체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지만 해당 업체의 방침상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천시청 입장은 어떨까요? 식품위생법의 이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영업 신고를 접수할 경우 저희는 영업 신고 자체를 이제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시청에도 많이 민원을 넣었어요. 답변 돌아오는 건 아직 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무슨 누가 다치거나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누군가 다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대표분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저희 아이들이 다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오토바이로 인해서 이 친구들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돼요. 이게 어른들의 사실 이해관계잖아요.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걸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문제는요. 시민들 사고의 확장에 비해서요. 제도가 쫓아오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이에요. 해당 법률에 의하면은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요. 유해 물질 그리고 유해한 시설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당국은요. 우리들은 할 게 없다. 지금 우리가 제도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왜 없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분들 다 한 테이블에 모아놓고요. 어떻게든 슬기로운 합의점을 이끌어내도록 돕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천시 연화마을에 처음 공유주방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마을 주민들은 푸드코트 같은 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낯선 이름 공유주방.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주방이란 이름 그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된 주방을 뜻하는데요. 한 사업자가 설비를 갖춘 주방을 마련해 여러 사업자에게 대여를 해주는 임대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공유주방 운영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한 개의 주방을 두 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해서 주방과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 있고요. 외식 배달 업체들처럼 한 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한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한 형태가 있습니다. 현재 연화마을에 입점하려는 S업체는 후자의 형태, 즉 배달 음식이 중심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음식 배달 앱이 보편화되면서 공유주방 업체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공유주방 업체는 약 20여 개로서 이들이 운영하는 공유주방 지점 수는 약 50개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백 개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유주방 현재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을까요? 현재는 서울 일부 지역에 대다수 몰려 있는데요. 바로 각종 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강남권에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TV민생연구소가 조사한 바로는 학교 앞 스쿨존에 입점돼 있는 사례는 없었는데요. 혹시라도 있다면 바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음식점 4곳 중 1곳이 폐업을 할 정도로 외식업계가 침체돼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공유주방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자영업자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좋은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그 과정에서 어린이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합법과 불법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철민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천시 연화마을 상가에 입점 예정인 저희가 S업체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그 업체 측에서는 회사 방침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고 반론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반론권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TV민생연구소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론권도 저희가 당연히 보장해야죠. 그리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재벌 대기업의 시장 침탈에 맞선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을 늘 응원하는 방송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응원하는 과정에서 혹시 혁신기업 또는 중소상공인은 제가 응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지역의 주민들의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험해진다면 그건 저희들의 응원은 또 별개로 제가 점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도 균형 있게 제가 접근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가 사는 동네 그것도 학교 앞에 주민 밀집 지역에 배달 오토바이 업체가 한 30곳 그래서 하루에 1,500번씩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일단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나 또는 아이가 없는 뭐 교통약자도 있는 데서도 다들 걱정이 심할 것 같은데요. 저 구봉기 소장님이 현장 다녀오셨으니까 네. 아까 우리 대표님이랑 같이 만나신 거죠? 네. 한번 브리핑 한번 간단히 상황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저 아까 2시부터 6시까지 갔었던 사람이 저죠. 아, 그렇군요. 예. 아주 추웠고요. 이게 생색 조금 내고요. 예. 지난 10월에 그 마을 주민분들이 어떤 정보를 들은 거죠. 우리 동네에 공유 식당이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 근처에 들어온다. 처음에는 좋아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푸드코트 같은 건 줄 알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공유 주방이라는 게 배달 전문 업체들이 들어와서 주방을 공유하는 거였던 거예요. 네. 30개 정도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배달 전문 업체니까 오토바이가 필수로 요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달을 어느 정도 합니까?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30개 업체가 하루 25곳 정도 배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산을 해보신 거예요. 그럼 왕복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30개 업체 곱하기 하루 25곳 배달 곱하기 왕복 2를 하니까 1,500회 오토바이가 운행을 하게 생긴 거예요. 네. 아이들 학교 앞에요. 그래서 지금 소위 비상사태가 난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하루 25곳밖에 배달하지 않을까요?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닌가, 대표님? 그건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 업체를 하면 25곳 배달로는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한 업체당 25곳이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요. 네, 좀 소극 아니니까 최소한 수치 아닌가, 회장님. 아니 제가 궁금해가지고, 얘기했는 게 아니고 네. 그때 그 S업체 사장이 네. 그 우리하고 처음 그 일단 교섭을 미팅하실 할 때 그때 나왔는 얘기에서 나왔는 내용입니다. 25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보다 배달 전문이면 더 해야 아마 수지가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마 업체에서 이제 최소 요 정도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업체 사정을 또 이해하면서도 네. 그보다 횟수가 더 많으면 주민들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지적을 해보고 지적을 하고 네,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직접 가보셨잖아요. 네. 어떻던가요? 저 사실은 이런 생각했었어요. 이게 지금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200m 내에는 유해 시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예 지도를 뽑아서 갔었어요. 이게 200m 내로 들어오나라고 했는데 지도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엄살이 아니구나 생각을 한 게 초등학교가 아파트를 담벼락 하나로 구분되어 있어요. 바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단지 상가 안으로 들어와요, 업체가. 그러니까 거리는 엄청나게 가깝고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고 200m 내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200m. 아주 가까워요. 후문에서 바로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학교보건법은 200m 내에 못 들어오게 되는데 유해 네. 시설이 아마 이게 지금 유해 시설로 지정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이들 정말 뛰어다닌다, 날아다닌다. 맞아요. 보면서 나도 저랬나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면서 100% 사고 나겠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2차선 도로더라고요. 2차선 도로고 저희가 촬영하는 동안에도요. 이거 정문 쪽이 일방 통행길인데 촬영하는 중간에도 역주행을 하는 오토바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아까 봤어요. 네. 배달 오토바이. 네, 네. 그러시면 안 될 텐데. 그분은 아니었어요. 예. 그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닌데 네. 이제 다른 이제 대기업 계열사였어요. 예. 그리고 신호 무시하고 가는 오토바이도 실제로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으로서 리포터로서 가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100% 사고 나겠다라는 네. 생각이 저희가 VCR만 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학교 앞에 그것도 오토바이가 최소한으로 잡은 게 이제 1,500회 정도 왔다 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의 그 발표에 따르면요. 이 교통사고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는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이 오토바이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요. 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학교가 끝나는 하교 시간대 12시
12시부터 저녁 8시 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배달을 가장 많이 시키는 점심, 저녁 시간대가 딱 겹치게 되는 셈이죠. 자, 그리고 지금 연화마을 주민들이 아니 지금 아직 생기지도 않은 사고 때문에 무슨 걱정이냐라고 아까 관계자분께서 얘기하셨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미래의 일을 괜한 걱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은 또 미리미리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방해야 되는 맞습니다. 차원인데 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고 또 이 공유주방 업체분 부천시 관계자분들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제가 대표님이 걱정하신 걸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 업체 측하고도 뭐 미팅도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뭡니까? 예, 저희들이 그 S업체하고 두 번 만났습니다. 두 번? 만나서 일단 우리의 요구 조건은 어떤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 일어날 일들을 일단 지적해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보면은 공유 주방 입점하기 전에 신호등 설치, 오토바이 알림 장치, 차단발을 등 안전 장치가 필요하고요. 오토바이 사고 위험이 높으니 경성용차 등으로 배달 가능한지를 검토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수용차라면 뭐 다마스나 라보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이해됐고요. 예. 그렇게 얘기했고요. S업체 입점 전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스쿨존 내 대형 음식점 설치 제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명 정도가 그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지금 진정서를 제출해놓은 상태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공유 주방업체, S업체 지금 미팅을 한 2번 정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왔나요? 네, 거기서는 지금 현재 그 업체 측에서는 연락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제일 처음부터 연락한 게 없고 두 번째 공사하기 전에 한번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26일부터 29일까지 지난 달이죠. 공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를 하겠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서 저희들하고 일단 우리의 목적은 당신네들이 어떤 이런 일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라. 이렇게 해서 그때도 그 S업체 사장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철거업체하고 그 일단 경찰하고 이 중재를 하다가 다시 얘기를 해서 그럼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만나서 진짜 충분하게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좀 더 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돼서 다시 얘기가 나왔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에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그 S업체 사장이 그때까지만 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날은 자기가 사장이 아니고 일단 가서 다시 사장단이 다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사장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하고 교섭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중단하자는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다시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 짓기는 지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오게 됩니다. 일단은 성의 있는 조치에 대한 답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냄새를 좀 안 나가겠다. 생각보다 배달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구조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 아까까지는 그냥 리포터로서의 답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생활경제 전문가로서 답변을 달자면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아예 안 했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낙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낙제점. 네. 그리고 사고 나면 입점 업체들 탓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파워 게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들어오겠다라고. 그리고 제가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좀 떼서 조사해 보니까 이 업체가 임대차로 들어온 게 아니고 매매로 들어왔어요. 매매로 들어와서 그래요? 소위 우리 쪽 용어로는 물렸다. 이제는 밀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파워 게임으로 가면은요. 이제 생활경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은 업체가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요. 요식업이고요. 게다가 배달업이기 때문에 이 특성 때문에요. 민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은요 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주민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지금 집단 민원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집단 민원 시작하면은 견딜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또 불매 운동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이분들도 타격일 텐데 맞아요.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부천시에서 10월 21일입니다. 네,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좀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제재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조례 살펴보고 왔는데요. 다행인 게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기를 해놨어요. 시장의 책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를 물으셔서요. 시청을 가운데로 끌어오게 하고 그다음 이제 업체들, 다 이해관계자들을 모여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테이블 마련해라라고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조례 의견 시장이 좀 더 적극 나설 것을 촉구드리고 네. 대표님 그다음에 보니까 학교가 지금 어린이집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걱정하는데 이 외에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자주 이용하는 시설도 있다면서요, 그 부분에. 거기에는 그 옆에 부분에 그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에는 성당의 신도가 1,500명이나 됩니다. 1,500명. 성당에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그 옆에는 또 기둥교회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교회. 교회가 있고 예. 교회도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기서 다 노약자들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시각 장애인 그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심한 시각장애인 도서관은. 예. 하루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또 고려사항이네요. 그러니까요. 보건소도 있으면 보건소도 있고요.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집에 지금, 안심센터 보건소 있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입점 반대를 하는 주민은 1,667세대가 있고요. 네. 그 상가가 15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회와 보건소, 성당 하여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들 심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서명했는 게 2,000명이 넘고요. 우리가 또 반대에 또 시장한테 보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우리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그 부분에서 그 동별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다 민원을 제출하면은 시장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냐? 그럼 동장한테 들어갑니다. 예, 오늘 뭐 이 방송을 시장님이 보시겠죠. 그렇죠. 예, 그 시장님이 SNS도 활발히 하시는 분이니까 맞아요. 저희들이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요.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지금 어린이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근처에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관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이 장애인의 안전 문제도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희가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가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 저희가 점자 도서관인가 보네요. 말로 만든다.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온다면요. 이분은 매일 좀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 하루에 다니셔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가시는 분이에요. 저 도서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니 여기에 시각 장애인 그게 있어요. 시설이 있어요. 시설이요? 네. 최근에 그냥 들었어요. 아무래도 배달업체들이 많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죠. 감지를 빨리 할 수도 없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운행되는 뭐 오토바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자연스러운 이제 교통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듣기는 여기가 한 약 30개 업체 배달 업체가 이제 250평 안에 이제 상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운행을 실로 올 때 한 번 또 물건을 음식을 갖고 또 배달을 나갈 때 한 번 한 건당 이제 2번의 운행 횟수가 생겨서 대충 계산을 해도 1,200건, 1,200~300건 운행 횟수가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여기가 편도 1차선 도로라서 엄청나게 위험해질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진짜 위험해요. 겨울에 만약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거나 그냥 잘 갔다 하더라도 미끄러지면 그냥 사람한테 덮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다들 걱정이죠. 아직 장애인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장애인이었다는 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시각장애인이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거기에 해당 시설은 준비하고 계시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아, 그 업체한테요? 업체한테. 네. 오토바이 1,500대 1,000대를 못 피한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뭘 눌러가지고 스위치를 눌러서 그동안은 차가 오토바이가 못 다니는 기간을 줘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게 지나간 다음에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시설은 누가 하냐. 네.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없으셨어요. 네. 아니 어린이 안전 문제도 굉장히 좀 걱정된다. 이거 사고 나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장애인 보호구역 아닌가요? 여기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소장님? 네,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가서 저도 많이 배우고 왔는데 인터뷰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까이 있냐면요. 지금 공유 주방 들어오는 상가 바로 옆 상가예요, 그냥. 바로 옆 상가고 규모가 상당해요.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각장애인 단체까지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냐고. 그랬더니 부천시에서 살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여기를 다 거쳐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다니는 시설에 굉장히 오토바이가 너무나 많이 다닌다. 이거 앞으로 바로 점자 블록이 지나고 있어요. 오토바이 진출입로. 그러니까 근데 이 점자 블록을 우리 시민들이 보행하면서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더 인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구수형 앞으로도 공유주방이 더 퍼져나가면 이런 일이 더 생길 수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렇죠. 혁신경제 뭐 또 이런 뭐랄까 공유경제 좋은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시민들 문제 의식이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제도가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력이 달린 탈 것들을 운행한다는 거는 다른 상대방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운행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근래에 들어서 이런 동력 있는 것들, 탈 것들, 오토바이, 자동차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가슴으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도는 그런 것들을 학교 앞 근처 또는 장애인 시설 근처에서 어느 정도 부분이 그러니까 규모가 큰 업체들은 운영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지금 토론회 같은 것들 열어서요. 이게 일종의 리트머스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공유주방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저희는 뭐 혁신경제, 공유경제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아까 이제 우리 부천시 시장님 장덕천 시장님 SNS 활발하게 하시던데요. 이 방송도 보시면 좋고 안 보시면 제가 보내드릴 텐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두 분 뭐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 입장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일단 음식점이 들어오는 거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오토바이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오토바이를 배달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차라든지 그쪽으로서 배달하면 저희들은 거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 소음이나 냄새 나는 부분은 서로가 협상하면서 그걸 조율해서 만들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상생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를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용차면 조금 이제 위험이 덜한데 다만 경상용차도 많이 다니니까 어린이 안전구역 장애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부소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요. 저는 시청에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테이블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혹시 업체에서 보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파워게임으로 가면은 불리해지실 거라고. 그렇죠. 인근 공동체 모두 나와서 불매운동 하시면 그분들 또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좋겠는데요. 제가 테이블 열자. 네.
네, 연화마을 문제는요. 저희 TV 민생연구소에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단독 제보야 저희 정성스러운 방송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양승열 대표님, 구봉규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바로 오죽했으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내가 이렇게 사정한 대로 그랬으면 며칠만 주면 내가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대책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예 밀어버리겠다는 겁니까? 중단하세요, 중단! 서울시 119에 연락해서 물건지를 앞서서 이렇게 상리시청을 다른 관여하는 거 중단하라고. 뉴타운이 지정돼가지고 지금 14년째 이렇게 끌고 오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관리 처분이 통과돼가지고 갑자기 상인들이 재개발 때문에 이제 밀려나는 상황이 된 거죠. 약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이 전통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장엔 웃음 대신 한숨이, 활기 대신 걱정의 그림자가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시설비나 이런 거 꽤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그렇죠. 투자를 엄청 들어가지 여기에. 아, 여기 있었어요? 엄청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돈 3천만 원 주고 나가려니까. 우리 처음에 여기 1억 천 주고 들어갔어요. 다 합쳐서? 그러면 다 해서. 근데 나갈 때는 3천만 원만 이렇게. 네, 3천만 원 조금 더 되나 봐요. 그거 주고 나가니까. 그런데 가게를 얻으러 다니니까 그런 가게가 없는 거예요. 얻을 만한 가게. 부족한 보상금에 가게를 구하지 못한 조관영 씨는 결국 강제 집행의 순간과 맞닥뜨려야 했는데요. 문제는 수천만 원대의 두부 제조기를 꺼낼 수 없다는 것. 강제 집행 후 출입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강제로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문제가지. 그럼 뭘 먹고 살으라는 거야? 이걸 해서 먹고 살았는데 강제로 수백 명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다. 그렇다고 지금 철거할 거예요? 안 하잖아. 도시분쟁위원회 법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면 2주씩이라도 보장해주길 바랐다는데요. 이를 위해 조합과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집행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뭘 하느냐고. 그렇잖아요? 칼 가치도 없는 거예요. 허무 뭐래. 바로 이렇게 해버려요. 강제 집행을 해요. 분쟁 조정 기간 중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정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함부로는 못 하거든요. 조합 측에서 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은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한 거죠. 어쨌든 뭐 장사하시는 분이 갑자기 나가니까 안타깝죠. 솔직히 맞아요.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그 체제 안에서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어닝 천막이라든지 이런 간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최근에 2년 전에 이게 이제 골목형 육성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5억 원 들여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상인들은 그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음들이 많았었죠. 그러겠네요. 5억이나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저쪽에도 그 주차장이 33억 원 들여서
또 완공을 했거든요. 그 2년 전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진짜 상인들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년도 우리가 여기 40년 거좀 사니까 그때부터 여기 다녔는데 이렇게 없어지니까 불편하잖아요. 이 밑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참 자주 오시고 하셨는데. 아유 그렇죠. 맨날 왔는데 없어지니까 아주 안 나쁘더라고요. 일부 상인들은 재개발이 해제된 시장의 일부 지역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하지만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재개발 10년 만에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다래. 10년 동안 마음 고생만 해가지고 저 위에서 가게를 하다가 40년, 50년 고생해서 집 하나 장만했는데 너 그렇게 받고 내 쫓겨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40년이 넘었는데 이제 처음 시작이에요. 또 40년 고생한 거 다 날라고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 조합장한테 내가 당신 때려 오죽했으면 막 떼놓고 그렇게 했겠냐고. 응? 고생한 거 말도 못해요. 뭐 찍을 것도 없어요. 난 이제는 완전히 이 얘기만 하면 이게 막 우라통이 터져서 아침에 눈만 뜨면 그 생각만 나니까 쫓겨나야 된다. 스트레스로? 어떤 병이 생기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흡수증. 스트레스성 흡수증. 재개발 과정이 모두에게 남긴 상처는 크고 깊었습니다. 서민들을 너무 쉽게 내쫓아. 너무 쉽게 내쫓아. 10년 전 우리는 용산 참사를 겪었지만 비극은 여전히 되풀이 중입니다. 사감인들은 한 목소리로 강압적인 강제집행 방식을 규탄하며 이를 방지할 법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2008년부터 16년까지 공공기관의 토지 수용 규모는 여의도의 132배, 정말 엄청난데요.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이주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한 해 평균 32만 명으로 추정 중.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도가편 씨도 재산 피해를 본 32만 추정 인구 중 한 사람입니다. 고시가격 받고 세입자들 여섯 사람들 세입자들 다 내주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이 가정은 풍지박살됐고요. 자식들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여기서 노숙을 하고 있고요. 평생을 걸려 마련한 빌라 한 채는 그녀의 유일한 노후 대비책이었는데요. 하지만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돌아온 건 합리적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길로 노숙 시위에 들어갔다는데요. 벌써 해를 2번 넘긴 상황입니다. 겨우 바람만 막아놓은 이 작은 천막이 도가편 씨의 보금자리인데요. 한겨울 추위에 무방비한 천막 안에서 그녀는 기어이 600일을 넘겼습니다. 이거 세면도고요.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자죠, 이렇게. 때론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싶다는 도가편 씨. 12월 21일이요. 그때가 7승이세요? 네. 그거 무슨 7승 생각을 해요. 상상도 안 했어요. 예? 여기서 생일이 왔는지 생일이 갔는지 그런 거 신경은 어떻게 써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뭐라고 하세요? 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몰라요. 어디서 저기 하냐. 제가 하우스 가서 밤에 가서 일하고 엄마는 나이가 먹어서 어디 써줄 데가 없으니까 가서 그런 데 가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몰라요. 장갑 왜 안 끼냐고. 속이 벌떡 나서 장갑 잘 안 껴요. 속이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이 장갑을 끼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싸우다가 죽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우리 강제집행 당하는 무고한 시민들이 모래알 만큼이라도 그게 씨앗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강제 수용, 강제 집행. 이게 세입자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네. 때로는 토지 소유주, 건물 소유주들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과잉이라는 지적이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입자들만의 일이겠지 하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어느 날 멀쩡하게 내가 건물주고 토지 소유주인데도 공익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강조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심층적으로 한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죽했으면 방송을 보시고 반대 의견이 있거나 반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TV민생연구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부천시 연화마을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게시판에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 글 올려주세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국민적인 이슈에 비해서 파괴력이나 관심 떨어질 수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어느 지역에서 부정의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도 퍼질 수가 있고 그렇죠. 공유 주방은 또 다른 지역에도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룬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이슈다 하더라도 TV민생연구소라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자, 오늘 네. 또 뭐가 있죠? 오늘 저희 정규 방송이 끝이 아닙니다. 갈수록 인기를 얻어가는 할 말 더 이슈. 네, 그렇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 시민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채널 딱 끄시면 안 돼요. 저희 유튜브로 바로 넘어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또 제가 갔다 온 재밌는 곳도 있고 우리 또 곽현아 MC가 이런 쉐가루 같은 아주 유행어도 만들고 있는데 그건 외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생방송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봬요. 지금 내일 바로 6시에 넘어오세요. 정규방송 지금부터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유튜브로 빨리 오세요.